안녕하세요. 오건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12강 동안 금융시장의 흐름, 그 속에서 나타났었던 중요한 단절점들이라는 말씀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강좌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년 전이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어요. 레고랜드 사태가 딱 터지니까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돈이 싹 말라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돈들 다 어디 갔냐 이러면서요. 시중에서 돈이 마르니까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되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그때 당시에 이례적으로 1,45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한테 되게 좀 어려운 트라우마가 하나 있죠.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외환위기입니다. 1997년도 12월에 있었던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우리한테는 그게 되게 크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외환위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정적이었던 환율이 크게 튀어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2,000원 가까이 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딱 튀어오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공포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세미나 같은 걸 진행하면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이 이러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외환위기라든지 수많은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이 단절점들, 큰 변동성이 높았던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을까, 스터디를 해봤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획 의도는 이런 외환위기와 같은 수많은 금융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있죠. 이런 단점들을 갖다가 몇 가지 좀 늘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이제 외환위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80년대 이후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이슈들을 제가 좀 짚어보려고 하냐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1985년 이후에 나타났었던 일본의 버블 붕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일본의 버블 붕괴는 85년부터 90년 사이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90년대 들어가지고 크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1997년에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위기죠. 그냥 IMF 위기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있었던 이 위기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거를 위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2000년도죠. 밀레니엄이었는데 닷컴 버블의 붕괴가 있었죠. 그리고 요 다음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이게 뭐가 있냐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해서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우리는 이제 코비드 19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려나왔고 그 부양책의 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의 버블 붕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외환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닷컴 버블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서 코로나 사태까지 이렇게 5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사건이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때 참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87년도에는요. 블랙 먼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시죠.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참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22%가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87년도 10월에 있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블랙 먼데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92년도에는 스칸디나비아 3국,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죠. 스웨덴 같은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3국의 부동산 버블 때문에 여기에 경제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있죠. 이쪽에 부동산 버블이 나타난 다음에 그런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이 IMF 외환 위기하고 맞물려 있죠. 우리는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이제 외국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아시아 외환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도 같이 무너졌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 외에 98년도에는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11년도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무너질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중국 경제가 매우 위험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사고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굵직한 5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위기에 대해서 뎁스 있게 스터디하면서 향후에 나타날 그런 위기 같은 걸 봤었을 때 되게 너무 성급하게 놀라든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금융시장을 공부할 때는 이 금융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연과학하고 달라서 사회과학은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상황들을 분석을 하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베스트 방법이거든요. 과거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유리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역사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공부할 때도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해 한 해 공부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포스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우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부터는요. 요 사이사이를 채우는 얘기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이사이를 채우면서요.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나타날 위기들이 아마 또 언젠간 또 닥쳐올 수 있겠죠. 과거를 보면서 그런 위기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너무 성급하게 두려워하는 것들, 부안해동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역사를 볼 때는요. 단절이라는 게 있고요. 연속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흐름이 꾸준히 이어져 오는 모습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다가요. 무언가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단절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단절이 생기게 되면은 또 다른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속이라고 하지만 그 새로운 연속을 만들어내는 단절점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겠죠. 이 단절점들 사이를 하나하나 이 중요한 이벤트들이 연결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것 같아요. 저 아는 친구 중에 운동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운동하던 친구가 굉장히 잘했는데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다리를. 그런 다음에 입원을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입원하고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퇴원을 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처럼 뛸 수가 없다고. 왜 그럴까요? 한번 크게 다치고 나잖아요. 옛날의 그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좀 그만두고 다른 걸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런 외환위기 같은 걸 한번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금융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단절점들을 몇 개씩 계속해서 찍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절과 연속들이요. 서로서로 또 연결이 돼 있다는 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볼게요. 금융위기 당시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무나 금융시장이 크게 망가지면서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를 할 수 없으면은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을 하면서 돈을 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돈을 풀어주면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필연적으로 반대편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올 겁니다. 다시 이게 이 분필이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화폐를 너무 많이 뿌렸더니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1000개의 화폐를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0,000개의 화폐를 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되는 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당시에는요. 근데 금융위기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를 않았던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멸종된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부작용은 생기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뭘 만났냐면 코로나19라는 걸 만난 거죠. 이게 워낙에 급박한 위기였다 보니까 이때는요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보통인데 문제는요. 이때 당시에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았잖아. 이런 반론을 하면서 이 부양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죠. 맞나요? 자, 그 앞으로 갑니다. 그 앞으로 가면은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이전에 닷컴 버블의 붕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 연결되는 루트는 간단합니다. 요거는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었거든요. 그럼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버블을 겪은 다음에 무너졌잖아요. 왜 버블을 겪었을까? 00년도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무너졌습니다.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춘 다음에 시중에 유동성을 뿌려줘요. 돈이 아무리 많이 풀려도요. 이 돈들이 위험한 데로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는 흘러가지 않았죠. 그럼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그 대안으로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버블을 만들어냈었던 것들이 이때 당시 닷컴 버블 당시의 기억입니다. 그러면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 모태를 잉태한 게 닷컴 버블 붕괴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닷컴 버블 붕괴가 외환위기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있겠죠. 외환위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이렇게 보시죠. 이때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아시아라고 하면은 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제로 국가 부도위기까지 처한 국가들이 있었고요. 부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경제 자체가 크게 흔들렸었던 그런 국가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잠깐 볼게요. 동아시아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 흔들린 데다가 일본 경제는 이미 신음하고 있었고요. 그때 중국 경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통합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면 분위기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한 군데 좋은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때 당시에는요.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해 준다라는 그 IT 하이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인터넷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이제 IT 하이웨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의 IT 기술주 관련으로 해가지고 돈이 이쪽으로 다 몰려가게 되죠. 그게 닷컴 버블을 만들었고요. 그 닷컴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금융위기가 나타났던 것들이 08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 쭉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 앞에도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죠. 그럼 외환위기가 일본의 버블 붕괴하고 연관이 있을까?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일본의 버블 붕괴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있었던 엔화의 움직임, 일본 엔화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 엔화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수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엔화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위기의 국면들을 좀 바라보면서요. 실제로 앞으로 그런 위기가 나오는 건가요? 라는 식의 부안해동 이런 데서는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뎁스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각각의 위기들이 참 신기하게도요. 연결이 돼 있죠. 연결돼 있는 흐름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을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이 사이에 선을 쭉 그어나가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상 80년부터 최근까지의 금융의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때도 혹은 투자를 할 때에도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때도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에도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버블 붕괴 여기서부터 자세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